자, 챕터 5 이번에는 그 Fundamentals of Machine Learning 챕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된 내용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그 일반화 문제와 관련돼서, 일반화 문제는 다시 말하면은 과적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한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neralization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델의 어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화라고 보통 우리말로 번역을 많이 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훈련을 시켰을 때 그 모델이 훈련된 그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에도 잘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generalization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underfitting 또는 overfitting을 피해야 됩니다. overfitting은 우리나라 말로는 과적합, underfitting은 미적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훈련하는 그 시간, 여기서는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epoch라 그러죠. 그 반복 횟수에 따른 그 로스 밸류를 우리가 플로팅을 해보면 어디쯤에서 미적합이, 과적합이, 그리고 적절한 적합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두 개의 커브 중에 아래쪽으로 있는 그 점선이 트레이닝, 훈련 자료에 대한 그러한 로스 값을 플로팅한 거고요. 비슷한 경향을 따르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파선으로 표현된 거, 이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을 플로팅을 한 겁니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이 다르죠. 이와 같이. 그런데 일정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언더피팅 부분이고요. 그 반복하는 초기 부분이,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이 두 개의 그 트레이닝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지점이 시작되기 직전 그러한 순간이 가장 적절하게 피팅이 일어났다. 그래서 로버스트 피팅이 일어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그 로스 함수의 커브를 그렸을 때 그 소위 밸리데이션, 말하자면 로스 커브가 변곡점을 이루는 이 지점에서의 이 에포크, 그 반복 횟수가 적절한 반복 횟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 반복 횟수에 맞춰서 훈련을 다시 시키는 그런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어프로치죠. 자, 그럼 모델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훈련하기에 그와 같은 이러한 그 소위 오버피팅 같은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훈련 데이터에 있는 내용만 말하자면은 그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잘못되거나 또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소위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모델의 과적합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적합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 데이터의 잡음이 너무 많거나 또는 불확실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주 희귀한 데이터들이 포함된 여러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데이터 오리엔티드 된 그러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그러한 특징을 띌 때 이런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엠니스트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쉬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엠니스트 자료는 숫자를 핸드리튼 그러한 모양으로 손으로 쓴 숫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숫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노이즈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고요. 또 다른 이 노이즈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미스레이블드 데이터입니다. 숫자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레이블을 가만히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9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7, 4, 3,
이거는 그 O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오해할 만은 한데 잘못되어 있는 어떤 레벨, 그것을 우리가 그 훈련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 노이즈 또는 그 특별한 그러한 그 것들이 소위 과적합을 우리가 유도하는데 활용 그 말하자면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이 과적합 문제를 그래프로, 그러니까 그래픽하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 속이 비어 있는 원과 속이 꽉 차 있는 검은색 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인데 그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 경계를 찾는 문제가 뉴럴 네트워크로 한다 할 때, 만약 결정 경계가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그런 대로 잘 찾아졌다, 이것을 로버스트 핏으로 찾았다, 적절한 말하자면은 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그 너무나도 정확하게 한다는 그러한 그 취지하에 이런 결정 경계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으로, 그 대신 모든 샘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소위 그 속이 비어있는 원과 속이 꽉 찬 원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결정 경계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정 경계는 바람직한 결정 경계가 아니고 이거를 오버피팅된 결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노이즈들이 잘못 들어갈 수, 미스레이블된 얘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맞추려다가 보니까 그 오히려 그 말하자면 전체적인 경향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과적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mbiguous feature, 피처 자체가 조금 말하자면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분류하는데 unripe, 덜 익은 거, ripe, 익은 거, 그리고 rotten, 썩은 거, 뭐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경계가 좀 불명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그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그 안 익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익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건 썩은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익은 부분인데, 익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덜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익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영역이 넓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그러한 그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또는 데이터 분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가지고서 학습을 시킨다 할 때 이것을 가로지르는 어떤 평균적인 위치를 찾게 되면은 제대로 된 거지만은, 지금 이와 같이 모든 이러한 그 불확실한 것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들을 완전히 구분 지으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그 오버피팅에 관한 그 한 가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애매모호한 피처에 대한 말하자면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흔하지 않은 rare 또는 spurious correlation, 그러니까 조금 spurious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종의 그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허위 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허위. 스피리어스는 그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데이터에 말하자면은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스피리어스 코릴레이션도 말하자면은 과적합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 예를 하나 지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예냐면요, 엠니스트 자료입니다. 근데 이 엠니스트 자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시켜서 쓰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는 건가 보면요, 여러분들 엠니스트 가져오게 되면은 보통 엠니스트가 6만 개의 샘플로 되어 있거든요, 훈련 자료가.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자료는 28x28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리쉐이프 해가지고 요거 트레인 이미지를 쓸 건데, 이거를 직접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 자료 옆에다가 말하자면은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써서 덧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랜덤 넘버를 똑같은 크기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자료를 보면은요, 트레이닝 자료가 트레이닝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게 6만 개고요. 그리고 행위, 그리고 여기가 784개의 말하자면은 그 연루되어 있는데 28x28이 784니까요. 여기에 784개를 더 옆에다가 덧붙여 줄 거예요. 지금 784개. 그런데 어떤 걸로 덧붙이냐면 완전한 랜덤 노이즈로.
그죠? 완벽한 랜덤 노이즈로 그런 그 모든 6만 개 하나하나에마다 요 같은 780, 그러니까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784 더하기 784니까 요 2배가 돼서 아마 1500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1500개의 말하자면은 그 엘리멘트를 갖는 그러한 벡터로 바꿔서 지금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를 할 겁니다. 또 한 번은 제로를 넣기도 할 겁니다. 제로 값을 여기다가 노이즈를 넣기도 하고, 여기서는 또 제로를 한번 또 넣어서 두 가지로 제로 값을 넣게 되면은 훈련 자료의 그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 또 사실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노이즈도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 제로 값을 넣은 것과 거의 유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노이즈라 해도요, 어떠한 그 우리가 그런 그러한 그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과 또는 그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학습에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예를 여기서 한 가지 그 샘플로 한번 만들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네요. 1568개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 노이즈 채널과 제로 채널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 볼 겁니다. 근데 여기 훈련 시킬 때 그 훈련 자료들이, 그러니까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모델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여기는 댄슬레이 하나만 씁니다. 512 노드짜리. 입력은 당연히 784개 노드로 되어 있는 입력이고요. 그리고 히든 노드가 이게 512개고요. 출력 노드가 10개로 되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출력 노드는 그 0부터 9라는 숫자를 찾아내야 되니까요.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은 RMS 프로브로, 그리고 스파르스 카리콜 크로스 엔톨피로, 왜냐하면은 라벨을 그냥 그 원합 벡터로 만들지 않고 쓸 거니까요. 자, 이거는 모델을 만드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get 모델로 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노이즈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다시 다른 모델 하나 더 만들어서 제로로 갖고 있는 그러한 추가로 갖고 있는 거를 훈련을 시켜본 겁니다. 그 결과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과를 보니까 아마 여기 지나쳤을 거예요, 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첫 번째 게 아마 노이즈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9.3%의 정확도를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로를 넣은 건 99.69%. 얘가 좀 더 정확도가 좋긴 좋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어떠한 차이를 지금 살펴보고 싶은 건지를 보냐면 밸리데이션 자료의 차이를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 플롯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데요. 지금 이 플롯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에포크를 20번, 그러니까 10번씩 돌렸거든요. 10번씩. 그죠? 10번 돌렸을 때 얘를 위에 쪽에 제로예요. 제로 채널을 추가한 거고 아래쪽이 노이즈 채널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션 로스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애큐러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비교했더니 정확도의 차이가 이 정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일관성 있게 반복에 따라서 거의 뭐 굉장히 미미하긴 합니다. 사실은 전체를 봐서. 그렇지만은 여기에 그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그 설명에 의하면 이 그 1% 정도 낮아지는 지금 요 노이즈를 넣은 것이, 왜냐하면 허위상관이라는 그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노이즈도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과적합의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노이즈 제거도 좀 조심해서 데이터 말하자면 입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직접 한번 그 실행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뭐 랜덤한 자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반복할 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이 매번 랜덤하게 찾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경향은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 첫 번째 게 제로 채널, 두 번째 게 노이즈 채널입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그 데이터의 노이즈 성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그러니까 흔하지, 굉장히 뭐냐면 심각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그 모델 자체에
그러한 그 문제가 있어서 과적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만들기에 따라서 표현력이 얼마든지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력이 충분하다는 거는 그 아무리 복잡한 것도 우리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우리가 그 소위 표현력을 그 부여하게 되면은 좀 과적합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경우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자면은 피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조절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그 우리의 한계성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거는 그 엠니스트 데이터를 이번에는 노이즈나 제로 값을 넣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죠? 6만 바이 784 그런 크기를 갖는 거고요. 근데 모델을 512개의 그걸 준 건데, 여기에 훈련 그 소위의 타겟 레이블을 지금 여기 보면은 트레인 라벨을 카피한 다음에 그거를 셔플을 하고 있죠. 랜덤 셔플. 이거는 무슨 과정이냐면요, 트레인 라벨을 0부터 9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막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라벨을 만드는 거죠. 완벽하게. 그런 다음에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안 돼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아니면 그 뉴럴 네트워크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그 좀 더 표현력이 그러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그 노이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랜덤하게 말하자면 다 바꿨기 때문에 라벨을 훈련이 금방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100번 정도 지금 그 반복하는 그러한 그 코드를 지금 돌려놓은 건데요. 지금 58번, 59번 조금 기다려 봅시다.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100번 돌리는 데는. 자, 100번이 완성됐네요. 지금 보니까 자그마치 83%의 애큐러시 이렇습니다. 완전히 랜덤한 넘버인데도 언뜻 봐서는 한 10% 정도만이 안 이루어져야 될 텐데 레벨이 맞는 게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잘못된 것도 잘못된 대로 어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와 같은 정확도로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된다라는 것을 랜덤한 자료에서 우리가 그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니폴드 컨셉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매니폴드 개념입니다. 매니폴드 개념이 뭔지, 이것이 일종의 가설인데요. 이런 가설이 뭘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엠니스트 자료의 그 자료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28x 28 픽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84개의 픽셀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숫자 하나하나가 가질 수 있는 그 숫자의 종류가 0부터 255, 그러니까 1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256가지 종류의 숫자를 담을 수 있습니다. 픽셀은. 그러니까 그런 그 0부터 256이라는 숫자를 784개를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 총 개수는 이 정도의 말하자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256에 784승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개수인데, 뭐 우주에 있는 원자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라고 하네요. 근데 실제 손으로 쓴 숫자 그 그림은요, 몇 개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엠니스트 자료를 훈련 자료, 굉장히 다양한 훈련 자료라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데 몇 가지를 훈련 자료로 쓰냐면 보통 6만 개가 훈련 자료로 제공되거든요. 이 샘플 훈련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6만 개만 가지고도 말하자면 그 숫자의 모양이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6만 개는 256에 784승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훈련의 대상이 되는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그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공간의 크기가 28x 28짜리, 그러니까 스페이스에 이런 784개의 종류니까 공간이 크기가 784차원 공간인 겁니다. 사실은 그 공간 안에 굉장히
그러니까 하위 공간으로만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아주 작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는 공간일 거라는 가정이 우리가 그 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매니폴드에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연속적인 특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통 우리가 예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숫자를 조금만 바꿔도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숫자가 말하자면 그 픽셀마다 그 값이 조금만 바뀌었을 때는 그것은 그 역시 같은 말하자면 매니폴드 공간, 하위 공간에 속한 숫자를 나타내는 सब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는 일종의 연속성을 좀 띠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약간 변화하는 거는 그냥 같은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부드러운 경로로 연결되어 있을 거다라는 설명도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하나에서 다른 숫자로 우리가 그 변화시켜 나갈 때 조금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그 사이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그 또 숫자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 3이라는 숫자하고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반반씩 한번 섞어 볼게요. 말하자면은 그 밝기 값을 점점점 왼쪽을 그러니까 100%고 오른쪽엔 6이 100%고 말하자면 한 10%씩 줄여나가고 5%씩이라 할까요? 점점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거의 모든 숫자들이 8과 5도 그렇고요. 2와 0도 그렇고요. 6과 0도 그렇고요. 거의 숫자처럼 보여요. 모두 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매니폴드 공간에서는 말하자면은 그 소위 그 선형 공간은 아닌데 선형 공간과 유사한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 말하자면 그 관계성을 갖는 부드러운 경로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저차원 하위 공간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은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확장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매니폴드의 가설은 이런 겁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잠재적인 입력 공간 내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저차원적이며 고도로 구조화된 저차원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이런 것들이 다 그 핵심 키워드인데 그러한 하위 공간에만 적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그 소위 이러한 그 매니폴드 공간에 있는 데이터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가 파라미터를 학습해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매니폴드 공간 안에 그 속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말하자면은 보관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가능하다. 그 예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의 정보를 섞는 데 있어서 그냥 그 리니어한 그 말하자면 그 일반적인 스페이스에서 섞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미 없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과 2를 섞어버리면요. 0도 아니고 2도 아닌 무슨 뭐 이러한 0과 2가 섞여져 있는 듯한 무슨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요. 그런데 매니폴드 공간 안에서 우리가 2와 0이라는 숫자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거의 사이를 우리가 찾아서 중간 값을 찾으면 아마 이와 같은 6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찾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니폴드 공간에서의 인터폴레이션입니다. 그 매니폴드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매니폴드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저차원 공간에 말하자면은 그 대신 어떠한 그 편편한 게 아니라 조금 그 굉장히 그 스무드한 그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하위 공간 그리고 어떤 구조가 그 소위 주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공간상에서 말하자면은 그 객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하게 되면 그 공간 안에는 숫자 공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아주 재밌는 응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금 그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이 작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어떠한 식의 말하자면은 그 공간에서 존재하냐면, 사실은 평평한 종인데 그것을 구겨놓은 듯한, 지금 여기에 이와 같이 어떤 A4 페이퍼를 이렇게 말하자면 구겨서 공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펴놓게 되면은 또 다른 이렇게 2차원 말하는 평면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걸 누가 해요?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의 함수가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요 데이터들이 어떤 그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그것들의 구분을 선형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결정 경계를.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와 같은 매니폴드, 이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가 말하자면은 매니폴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매니폴드 스페이스를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이 말하는 뉴럴 네트워크로 이게 수행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적합이 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본 그래픽 설명인데요. 지금 이 위쪽은 그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에폭을 진행한 그 경우를 가상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처음에는 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인데요. 테스트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죠. 죄송합니다. 훈련 자료인데, 트레이닝 셋에 관해서 훈련을 했을 때 이 결정 경계가 처음에는 별로 의미 없는 곳에 말하자면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지만은 반복을 하면 할수록 그 소위 두 개의 영역이 잘 구분되는 어떠한 결정 경계 모양을 찾아가고요.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 굉장히 잘 구분이 되겠죠. 하지만 더 반복을 하게 되면은 너무 잘하려고 이것을 좀 더 과하게 우리가 소위 결정 경계의 말하자면 비선형성을 말하자면은 활용해서 이런 오버피팅 된 결과, 이것이 오버피팅이거든요. 결과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밑에 있는 건 테스트 셋입니다. 테스트 셋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했을 때 이 위에 있는 그 자료와 다르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위치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눠져 있는 분포는 비슷한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이 적절한 우리가 로버스트 피시라고 부르는 어떤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의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하면은 이와 같이 깨끗하게 잘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즉, 그 검은색 점과 그 흰색 동그라미가 잘 구분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오버피팅된 모델을 가지고서 테스트 자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잘못된, 즉 멀쩡하게 흰색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흰색 위치에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잘못된, 그러니까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위 에포크가 이루어졌을 때 말하자면은 이 로버스트 피시 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론이 소위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오버핏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어차피 매니폴드 러닝을 뉴럴 네트워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소위 저차원 공간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잠재적인 공간 안에서는 또 다른 말하자면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레이턴트 소위 매니폴드 스페이스 형태로 우리의 관심이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의 종류가 많지 않은 걸 가지고서 그걸 학습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한 5개의 자료만 가지고서 학습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학습 자료가 이 매니폴드 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좀 떨어져 있겠죠, 아무래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으게 되면은, 지금 실선으로 이렇게 이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진짜 찾고자 하는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분포하는
그 영역을 벗어난 완전히 이 점선과는 다른 모양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그 학습된 그 모델을 가지고서 어떤 테스팅하게 되면은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훈련이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가 아주 덴스하게 아주 그 조밀조밀하게 샘플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개념에서 manifold space 개념에서 물론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그 종류들을 다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합니다만 이와 같이 데이터 샘플이 이 manifold 공간에서의 완전히 그 모든 영역에 골고루 샘플링이 돼 있다. 그리고 그걸 학습시켰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습된 그 manifold 공간 또는 latent space가 사실은 말하자면 진짜 latent 또는 manifold space와 거의 일치하는 이러한 그러한 아주 좋은 경우를 우리가 얻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 그 학습된 모델을 그 테스트를 하게 돼 실험 그러니까 그 인퍼런스라 그러죠. 추론에 활용하게 되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 evaluating 그 머신 러닝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훈련 자료를 좀 나눠서 써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여기 학습 자료는 훈련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 자료, 검증 자료, 테스트.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자료를 뭐 일반적으로 그냥 트레이닝 셋 해가지고 전체라고 트레이닝 셋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학습을 시킬 때는 학습을 위한 자료 부분과 검증을 위한 부분, 테스트를 위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잘라서 나누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목적이 달라요. 훈련 데이터는 훈련에 사용하고요. 검증 데이터는 모델을 평가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모델이 완료가 됐을 때,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때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결국에는 그 훈련은 이 학습 자료 또는 훈련 자료에만 사용하니까 검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둘로 나눠서 훈련 데이터 세트와 테스트 세트 두 개로만 해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틀린 건 아닌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그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증 데이터는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 훈련에 활용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검증할 때 사용되는 어떤 정보들이 그 모델에 말하자면 피드백 신호로 활용이 됩니다. 즉 몇 번을 말하자면은 반복해야 될지 또는 모델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될지 이거는 그 검증 데이터에 넣은 그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훈련을 재훈련시킬 때 쓰는 파라미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이 검증 데이터는 이미 한번 활용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된 데이터를 테스트에 활용한다는 거는 좀 더 정확한 테스트 말하자면은 그 정확도를 주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검증 데이터들은요, 검증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그 훈련을 시킬 때 그 훈련 데이터에 그냥 포함시켜버려요. 어차피 그 쓸모가 없으니까 더 이상 검증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훈련 자료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세 개의 그런 그 덩어리로 나눠서 훈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 번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앞에 챕터 4에서.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그 hold out validation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validation 자료를 이렇게 한 덩어리만 그 훈련 자료와 비교되게 떨어뜨려서 요거는 그 검증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훈련에만 사용하고, 너무나도 그 알고리즘적으로는 그 직관적으로 우리가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몇 개 정도만을 우리가 활용하겠느냐, 개수만 딱 정해놓고, 엠니스 같은 경우에는 6만 개니까 한 10,000개 정도, 한 6분의 1 정도죠. 그거를 그 데이터에서 콜론 넘버로 밸리데이션 넘버까지만 잘라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넘파이 어레이에서 0부터 10,000개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트레이닝 자료는 여기 10,000개부터, 그죠? 10,000개부터 그 나머지 60,000개까지 몽땅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을 이렇게 어레이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콜론을 그 연산자를 쓴 거죠. 그래서 훈련할 때는 트레이닝 셋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나타난 모델을 가지고 요 밸리데이션 그 스코어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정확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 프랙티스에 사용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훈련 자료하고 밸리데이션을 합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그거를 훈련에 활용을 해요. 왜냐면은 그 가장 적절한 파라미터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 밸리데이션을 썼고 그 용도는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의 결과를 그 정확도는 요 테스트 자료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런 세 가지 구분을 해가지고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실행되는 코드는 아니고요. 알고리즘 설명을 위해서 그냥 포함시켰습니다. 또 하나, 그 K-fold validation이라는 게 있었죠. 보통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을 때 훈련 자료가 이럴 때는 K-fold를 쓴다고 그랬는데, 즉 validation에 사용될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데, 즉 예를 들어서 한 세 덩어리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덩어리만을 밸리데이션으로, 두 번째 덩어리만을, 세 번째. 그러면 그 훈련에 사용되는 그 덩어리의 그 데이터 말하자면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훈련이 될 거예요. 그때 얻어지는 밸리데이션 스코어 값을 따로따로 구한 후에 평균 내서 그 평균 값으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데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 코딩하는 방법,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도 여기에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나중에 필요한 그 코드는 챕터 4에 나와 있으니까 실행 코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beating a common set baseline.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요, 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액큐러시의 최소한도 그리고 최대한도, 이런 무슨 어떤 최소 최대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고서 훈련시켜야지만 액큐러시, 테스트 액큐러시가 나왔을 때 완성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그 직관적인 내용들입니다.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0%는 액큐러시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0부터 9까지니까 0이라고 하면은 10분의 1, 1이라고 하면 10분의 1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버텀 라인이 정해지는 거죠. 그거 이상 항상 잘 돼야 된다. 그리고 imBalanced 데이터의 경우에는 액큐러시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서 우리가 그 소위 최소한도 미니멈 그 액큐러시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데이터가 90%, B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데이터가 10%뿐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A라고 판단하면 몇 퍼센트의 정확도가 나와요? 90%의 정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90% 정확도는 정확한 정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 버텀 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런 그 액큐러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말하자면 문제점 또는 갖고 있는 액큐러시도 우리가 판단하고서 훈련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데이터의 특성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데이터의 대표성이 있는지.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0과 7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훈련, 그리고 8이라는 9라는 숫자를 테스트에 사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자료와 테스트 자료의 대상이 똑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의 화살성을 염려해라. 이거는 뭐냐면 엠니스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훈련하려는 그 응용 분야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의 날씨 예측 또는 주식의 변동사항, 이런 거는 시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은 과거 자료 갖고 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대상이 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련돼서는. 데이터의 중복성,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말하자면 많이 갖추고 있으면 좋긴 좋은데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중복한 다음에 무작위로 셔플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새로운 정보가 말하자면 추가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서 말하자면 순서만 바꾼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경고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improving model fitting. 모델 피팅을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양상이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늘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트레이닝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액큐러시가 높아지지 않는 경우죠. 또는 트레이닝 스타트 but not generalize. 일반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로스는 점점 줄어드는데 어찌 보면 훈련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버피팅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오버피팅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거는 훈련이 과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버피팅이 계속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디까지 훈련을 더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거는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거를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ncorrectly high running rate.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running rate에 관한 얘기는 거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케라스에 있는 모듈을 가지고서 우리가 훈련시킬 때는 디폴트 값이 워낙 적절한 것이 잘 세팅되어 있어서 그걸 그냥 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학습할 때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학습에 말하자면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소위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겠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 러닝 레이트입니다. 이 러닝 레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똑같은 엠니스트 자료입니다. 엠니스트 자료 똑같죠? 노멀라이즈 한 거. 그리고 모델은 512개의 노드를 갖는 히든 레이어와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컴파일 단계에서 keras.optimizers RMS prop 다음에 이렇게 아까는 그냥 RMS prop이라는 스트링만 써서 이걸 선택하겠는데 그때는 디폴트 값이 쓰이는 거고요. 여긴 1이라는 값을 아규먼트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값이 말하자면 러닝 레이트 값입니다. 그런데 1, 작은 것 같지만 1은 굉장히 큰 값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그냥 임의의 숫자를 막 넣어주진 않고요. 보통 가능하면은 그걸 노멀라이즈해서 넣어줍니다. 얼마나 크기로? 1 주변 값으로.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은 0부터 255인데 255로 나눠주는 이유가 그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말하자면은 노멀라이즈 돼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값은 제일 큰 값이에요. 사실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값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1로 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학습률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한 10번 정도 학습했을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우리가 소위 반복 횟수마다 이거를 학습을 시켜야겠죠. 자, 제가 이걸 눌러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ccuracy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9, 27, 23, 25, 28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30, 29, 29, 32 보통 99%까지 우리가 학습됐었거든요. 전혀 학습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바로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줘야 됩니다. 물론 디폴트 값을 그냥 써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러닝, 여기서는 1 exponential 마이너스 2니까 0.01이라는 이런 값을 10의 마이너스 2승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했고요. 그러면은 이 반복 횟수 10번 똑같이 한번 했을 때 똑같은 아까 모양이에요. 모델도 512 노드 쓰는 거 히든에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한번 훈련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러닝 레이트만 적절히 줘도 지금 액큐러시가 굉장히 빨라졌죠. 바로 첫 번째부터 92, 96 마지막엔 99%가의 정확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키텍처 관련된 모델 모양 관련된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모델의 캐패시티를 높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말하자면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즉 모델의 복잡도를 높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그러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 모양으로 한번 그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든 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레이어 덴스 10. 지금 이건 뭐예요? 입력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784개의 노드로 구성된 이런 벡터가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근데 바로 아웃풋을 준 겁니다. 네트워크의 아웃풋인데 이거는 그 당연히 10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멀티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자,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간단한 네트워크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모델 자체가 심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20번 정도 한번 해볼게요. 훈련을.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낼지를. 지금, 이것도 실행을 시켜야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니까, accuracy가 지금 그 99%는 아니지만 80몇 %부터 해서 점점 증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번을 학습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20번 학습된 결과가 한 93% 정도만 말하자면 성공을 하네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그 플로팅을 해가지고서 로스 그 변화를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건 뭘 그린 거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학습한 그 과정에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끄집어내서 히스토리에서 이만큼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에포크에 따른 밸리데이션 로스 그려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로스가 계속 감소하죠. 멈추지를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과적합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과적합. 왜냐하면은 모델이 너무 간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밸리데이션이 어느 정도 변곡선을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모델이 너무 간단하고 주어진 그 에포크에서는 절대 그 소위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한 가지 좋은 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을 좀 더 충분하게 한번 그 복잡도를 높여볼까요? 지금 96. 그러니까 그 입력과 히든 1과 히든 2와 아웃이 784대 96대 96대 10 이런 식의 그런 모양은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훈련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20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훨씬 더 정확도가 높게 훈련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복잡도가 충분하면. 지금 99.3, 99.4, 지금 13번이니까 한 20번 가면은 99.9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99.83까지 이루어냈네요. 뭐 엄청난 그런 정확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이거를 또 밸리데이션 말하자면은 그 로스의 커브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에포크를 20번 했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로스를 우리가 이 히스토리에서 받아내서 플로팅을 한번 에포크 대 밸리데이션 로스를 그려본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점 작아지다가 증가하는, 즉 여기가 오버핏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그 복잡도를 주었기 때문에 오버핏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석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그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생각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피처 엔지니어링. 사실 피처 엔지니어링은 주로 그 거기에 많이 해당되긴 해요. 스트럭처럴드 데이터에 많이 해당되는데, 뭐 당연히 스트럭처럴 데이터도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예측하는 이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이미지 형태로 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시침과
이 분침의 위치만으로도 시간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나은 피처는 시침의 좌표값 또는 분침의 좌표값을 줬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앙점을 말하자면 원점으로 하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요거 뭐죠? 분침은 0.7, 0.7이고요. 시침은 0.5,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여기가 0 이렇게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4개의 숫자만으로도 피처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각도를 준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각도를 주게 되면은 그 각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시간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는 훨씬 더 숫자의 개수가 반으로 또 줄죠. 4개에서 2개로. 예를 들어서 이쪽이 45도, 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140도 등등 2개의 값을 줄 수도 있다. 이거는 이러한 그러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하나 가르쳐주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소위 과적합을 방지하는 또는 로버스트 핏한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런 early stopping 소위 방법론이 있습니다. early stopping이라는 거는 일찍 멈춘다는 건데, 에포크 반복을 일찍 멈춘다는 거예요. 에포크는 우리가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라 그러는데 그걸 끝까지 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early stopping callback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가지도 않아요. 적절한 시기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 대신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이러한 callback이라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 케라스에 callbacks라는 썸 모듈이 있고요. 거기에 early stopping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규먼트를 2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early stopping이라는 거는 일찍 멈춘다는 거거든요. 근데 멈추기 위한 말하자면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기준은 모니터에 써 있는 이 값입니다. 즉 벨 로스라고 썼다는 얘기는 이 안에 피팅을 할 때 생겨지는 파라메타들 중에 하나인데, 밸리데이션 로스 값, 요 매트릭스 에큐러시에 들어있는 거죠. 벨 로스를 써라. 그런데 언제? 페이션스 다음에 숫자를 써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정도만 참아라 이거예요. 즉 밸리데이션 로스가 내려가다가 다시 커질 텐데, 커지자마자 그냥 간두지는 말고 한 3번 정도만 참았다가 거기서 멈춰라. 이게 말하자면 early stopping에서 쓰는 겁니다. 제가 1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다가 커지는 순간 멈추겠죠. 그때는 또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이 콜백이라는 지시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피팅할 때 우리가 여기 보면 model.fit 함수 아규먼트 중에 하나로 callbacks 이퀄 대괄호 안에 어레이 형태로 callback 지시자 우리가 만들어낸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거기에 제대로 동작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굉장히 간편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지금 제가 20번을 반복하라고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 코드에서 좀 살펴보시고요. 20번을 반복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물론 밸리데이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스플리트 0.2 쓴 거고요. 20% 쓰는데 가다가 12번 여기서 멈췄네요. 12번에서. 이건 그때마다 좀 달라요. 아까 제가 다른 실험할 땐 9번에서 멈췄거든요. 자, 12번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20번까지 안 간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여기서 가면 살펴볼까요? 밸리데이션 로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밸리데이션 로스. 자, 밸리데이션 로스가 여기 있거든요. 밸리데이션 로스가 보니까 0.94에서 0.88 작아졌죠. 88에서 87로 또 작아졌죠. 근데 0.09로 커졌어요. 얘는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간 게 3번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9번이 가장 작고 거기서 3번 정도는 계속 커지는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고서 말하자면은 멈춤이 이루어졌는데, 한번 그림으로 또 밸리데이션 커브를 우선 계산된 것까지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로스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점점 줄어들다가 약간 커지는데 한 3번 정도 커졌을 때 멈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엔 regularizations이라는 또는 정규화, regularize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regularizing은 아마 여러분들 소위 일반적인 최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론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은 모델 뉴럴 네트워크의 크기로 우리가 적절한 말하자면은 크기를 찾아내는 방법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regularization 텀으로 하는 좀 더 수학적인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리지널 모델로 이번엔 데이터 바꿀게요. IMDb 즉 이제는 엠리스트가 아니라 무비 리뷰 평을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한번 써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가져올 때 이 numwords를 만으로 주면은 만 개의 말하자면은 단어로만 구성된 걸로 말하자면 고쳐서 우리한테 주어지고요. 훈련 자료가 오면은 이런 거죠. 훈련 자료가 오면은 훈련 자료에 각각의 벡터가 여기 이렇게 하나 이게 몇 개가 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number of train이고요. 각각의 자료는 어떠한 센텐스 문장의 길이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료가 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줬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100만 개면은 요게 길이를 만으로 놓고요. 그죠? 길이가 만 개인 벡터를 만들어서 다 몽땅 0이고 대신에 단어가 해당되는 단어 위치에만 1만 넣는 그러한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16, 16, 1. 그리고 출력단은 소위 1 또는 0이라는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그러한 리뷰인지 아니면 네거티브한 리뷰인지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내는 거니까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써서 하나의 노드를 갖는 이런 출력 노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그러니까 가지고서 실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거를 훈련을 시킨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RMS 프롭 썼고요. 반복은 20번 하고요. 뭐 별다른 그런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직접 시켜볼까요?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고요. 아마 20번 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거의 아마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볼까요? 굉장히 정확도가 높네요. 99.9%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나타내는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트레인이죠. 죄송합니다. 트레인에 대한 액큐러시가 99.9%의 말하자면 정확도를 나타내고요.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86%의 정확도를 보여줬네요. 자, 요번에는 캐패시티를 한번 낮춰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캐패시티를 낮춘다는 건 모델을 단순화시킨다는 거예요. 아까는 16개의 말하자면 노드를 갖는 걸 썼는데 요번에는 4분의 1로 줄였네요. 441로.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학습이 말하자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모델 자체가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어쨌든 한번 결과, 이것도 실행을 시켜야지 되겠죠? 실행을 시켜서 역시 이것도 20번 확인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20번 반복이 끝났네요. 약간뿐이 안 떨어졌네요. 98% 정도의 정확도를 얻었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액큐러시는 87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좀 떨어졌는데, 자, 이것은 모델의 그런 소위 캐패시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좀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커브가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좀 다른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예요. 오리지널 모델이에요. 점선이, 그러니까 파선이. 얘는 모델 자체가 노드가 16 그리고 16,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4, 4, 1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가 4, 4, 1 마지막에 아웃풋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것이 변곡선을 이루는 건 똑같은데 그 위치가 조금 나중에 이루어지고 여기는 앞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나타나는 위치가 말하자면 모델의 복잡도를 말하자면 판단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캐패시티를 아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512개로 엄청 높였죠? 그리고 똑같은 20번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거의 끝났을 겁니다. 네, 100%의 정확도로 판단하고요. 밸리데이션 액큐러시도
밸리데이션 액큐러시는 거의 비슷하네요. 88%. 약간 좀 높긴 높네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 비교해 보면은 그 모델에 따른 그 밸리데이션 그 로스 커브를 살펴보면은 그 차이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오리지널이고요. 16, 16, 1 모양으로 한 거고요. 얘는 512, 512, 1로 그 훈련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뭐죠? 오버피팅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가 요 그 저희 변곡점의 위치가 굉장히 앞에서 처음부터 나타나네요. 그죠? 한 두 번 했을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우고 내리고. 자, 이번에는 weight regularization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weight regularization 그 방법은 사실은 거기서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뉴럴 네트워크 배우기 전에 그 일반 머신러닝에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대상의 그런 그 최적화시키는 파라미터를 찾을 때 로스 함수를 정의할 때 우리가 y 햇과 y의 차이, 그죠? 요거를 어떠한 식으로 보통 합니까? 보통 L2놈으로 하죠. 그래서 y햇은 prediction 빼기 진짜 타겟 y 값의 그 절대값의 제곱, 이것은 L2놈이고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그죠? 최소화시키는 어떤 파라미터 세타를 구하는 게 보통 우리의 그 관건인데, 이것을 그 과적값을 피하기 위해서 세타에 말하는 regularization 텀을 넣습니다. 세타의 값을 제한하는, 즉 보통은 더하기 람다, 여기에다가 이 세타 벡터지만 이것에 말하자면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해가지고서 그것의 L2놈의 크기를 그 여기에다가 로스 함수에 포함시키면 이거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파라미터 값도 작아져야 돼요. 그냥 말하자면 이 피팅도 잘 돼야 되지만 그 프레딕션도 잘 돼야지만 그 한편으로 또 하는 목적은 일정한 그 비율로 람다 값을 주면은 그 비율로 얘도 포함되기 때문에 요 시타의 말하자면 크기도 조절이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허용해줘요. 우리 뉴럴 네트워크 말하자면은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여기 케라스에서는요, 이 각각의 레이어마다 덴스 레이어죠. 거기에 그 우리가 보통 무시하고 안 쓰는 아규먼트 중에 하나가 커널 레귤러라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커널을 말하자면은 그 정교화시킨다. 그때 regularizer 점 여기 L1이라고 쓴 거예요. L1. 그다음에 가로 열고 요 0.002가 바로 요 파라미터입니다. 람다. 그죠? 근데 이 그 regularizer를 그 레이어별로 각각 따로따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L2놈 regularizer를 쓴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은 크기죠. 16, 16, 그죠? 아까 그 오리지널 사이즈가 이걸로 디폴트로 정했으니까. 그리고서 훈련을 한번 또 시켜보면 얘가 어떠한 그 모양으로 그 소위 오버핏이 피해지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실험이 20번 반복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요. 이제 반복이 끝났으면 그것을 그 밸리데이션 로스 커브를 그려서 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사이즈가 16, 16, 1이었죠. 근데 똑같은 16, 16, 1이에요. 얘도 아래쪽에 있는 실선도. 그렇지만은 with regularizer죠. weight regularizer. 웨이팅을 그 크기를 제한하는 weight regularization 텀을 포함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걸 보면은요,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증가하지는 않아요. 즉, 그 변곡점이 아예 안 생겨. 계속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오버피팅이 절대 오버피팅으로 가지를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세이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버피팅은 그 반드시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최적화 알고리즘에서의 regularization 하는 방법이고요. 종류도 몇 가지가 재현됩니다. L1 놈도 있고요. 이렇게 L1. L1은 이 람다에다가 절대값을 우리가 그 곱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두 가지를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 1 여기 그 L1 그 텀이 있고요. 더하기 람다 2 여기는 그 L2 놈. 그러니까 제곱에
거기에 각각 곱해지는 그 람다 값도 따로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러한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전통적인 방법이고 좀 더 그 수학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인 방법인데,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 소사이어티 상에서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거는 그냥 그 취향인 것 같아요. 드랍아웃. 이것이 훨씬 더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수학적으로 힘들긴 한데,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웨이팅 말하자면 매트릭스의 가중치 값을 구하는 건데, 이 가중치 값이 개수가 많아져요.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뭐죠? 좀 아까 우리가 16개를 노드로 썼을 때가 말하자면 오리지널 사이즈고, 작게 쓸 땐 4개, 많이 쓸 때는 512개까지 막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쓰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 쓸 수는 없고, 이거를 좀 제한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아예 모델을 바꿔버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는 그 대신 복잡한 모델을 그냥 쓰긴 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스 형태로 나와 있는 4x4 16개가 이 웨이팅, 그런 그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50% 드랍아웃을 쓴다는 얘기는 전체 16개 중에 50%는 반이죠. 8개. 8개를 랜덤하게 골라냅니다. 그리고서 지금 보세요. 0이라고 썼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웨이팅은 웨이팅인데, 웨이팅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지워버려서.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16개 노드였던 게 몇 개를 쓴 거예요? 8개 노드 쓴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진작에 8개 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매번 에포크 반복 때마다 지워야 될 대상이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개수가 그냥 스트릭트하게 말하자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statistically,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그런 무작위성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좀 작은 모델로, 말하자면 통계학적으로 작은 모델이죠. 통계학적으로 작은 모델을 훈련한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취향인 것 같아요. 드롭아웃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코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레이어로 제공이 돼요. 드롭아웃이라는 이름의 레이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위 잘라낼 그러한 퍼센트에 해당되는 파라미터. 여기서는 50% 이렇게 많이 잘라내지는 않는데, 어쨌든 50% 잘라내는 것을, 근데 이것의 위치가 지워오는 웨이팅 코에피션트 위치가 매번 바뀌는 거죠. 어쨌든 20번 했을 때 그 결과를 또 우리가 한번 판단을 어떠한 변화를 줬는지 밸리데이션 커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0번에 20번 맞네요. 20번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16개를 썼을 때고요. 50%면 8개죠. 8개 한 개는 아니라 50%의 드롭아웃이기 때문에 스태티스티컬리 매번 바뀌었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조금 오버핏이 좀 늦게 일어나죠. 이러한 식의 오버핏 시기를 좀 줄이고 그런 특성을 갖도록. 그래서 사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 드롭아웃을 쓴 그러한 네트워크, 말하자면 설계를 많이 보고, 그것은 일종의 오버핏을 나름대로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됐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챕터 5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